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봄철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간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교차가 심한 날씨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만나볼게요. 첫 번째 생생 코멘트입니다.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보낸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죠. 공수처가 내부 규칙을 개정해서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때 검찰의 사건 기록을 넘기지 않기로 했는데요. 변호사님,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실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서 이제부터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하는 경우 사건 기록 등의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의아하실 법도 합니다. 먼저 법령부터 볼게요.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가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밖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이런 부분이죠. 그 밖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서 처분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였습니다. 근데 기존의 사건 사무 규칙에서는 자발적으로 공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 당연히 기록을 보내겠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할 때에는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부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불기소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소권 없는 사건, 즉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불기소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기록을 보내지 않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가지고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공수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즉 내부 규칙을 개정한 것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무슨 뜻이냐? 공수처법 상위법령 27조에 이야기하기를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를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첫 번째 근거. 그리고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고소고발인들로부터 재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 불기소 결정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란 뜻 아니겠냐. 즉 공수처법 29조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판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와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들이 일반적으로 불기소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입법 예고 단계부터 공수처의 사건 사무규칙 개정 움직임에 반대를 했어요. 어떤 입장인 건가요? 자, 공수처 검사들이 불기소 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져가겠다고 할 때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일단 법무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기소권도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려면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보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고발인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보통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을 할 때는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면은
항고, 재항고할 상위 검찰청이 없다는 거죠. 그럼 네. 오로지 법원에 대한 재정 신청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것은 고소고발인에 대한 권리에 대한 축소가 아니냐라고 반박했고요. 네. 그리고 검사가 기소도 할 수 있고 불기소도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고 불기소 결정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중 일부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공소 제기를 원할 때에는 검사로 보낸다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다. 둘 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공수처 측에 의견서를 보내었습니다. 너희들의 지금 내부 사건 사무규칙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보낸 상황인 거죠. 무엇보다도 상위법령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근거로 하는 거죠. 기소권 없는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검에 기록을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이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냐. 이런 점을 봤을 때 상위법령인 공수처법은 분명히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서 처분권이 모두 검찰청에 있음을 검찰에게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권을 가지겠다는 욕심으로 기록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적 상황이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네. 양측의 입장에 첨예합니다. 황미옥 변호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불기소 결정이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왜 저렇게 다투냐라고들 물으실 수 있다고 보는데 흔히들 검사의 권한은 기소하는 데 있지 않고 불기소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들 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여러 가지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7개를 봐주고 3개만 기소했을 때 그 7개 불기소해주는 권한에서 검사의 권한이 있다고들 속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 권한을 누가 가지냐라는 것은 아주 권력의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봤을 때 이 두 기관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결코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사준칙 개정되면서 경찰이 큰 권한이 뺏긴 듯 하지만 경찰이 아무리 불송치 결정을 해도 기록을 상부기관인 검찰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많은 검찰의 그 권력 행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이런 다툼도 결코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무기징역 선고 부당. 누군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누구일까요? 네, 작년이었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의 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조선 측 변호사의 말인데요.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부당하다고 한 건가요? 예, 시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대낮에 흉기 난동으로 무려 4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조선 피고인이죠.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항소를 했고요. 그 항소의 이유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 첫 공판기일에서 밝혀졌는데요. 그 피고인 조선의 변호인은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도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이 언도했던 무기징역형은 너무나 과중하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라고 해서 첫 공판기일에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당시 사건을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이었죠. 대낮 길거리 한복판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렀단 말이죠. 예,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 중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은 굉장히 피해자분들이 많이 두려워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네.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작년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일대에서 조선 피고인이 20대 남성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결국 사망하게 이르게 하였고요. 그리고 다른 남성 3명에게는 흉기를 휘둘러 살해에 이르진 않았지만 살인 미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조선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1심 판결 선고에 대해서 검찰도 항소하였고 피고인도 항소하여서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했는데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 글쎄요,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검찰 측 항소 이유도 한번 살펴봐야죠.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을 범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운운하고 있는 점 등등을 보았을 때 아직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범행 방법을 봤을 때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다. 따라서 1심에서 구형했던 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사형 구형을 했고요. 네. 이에 따라 상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별도의 범죄가 있었죠. 사실 피고인이 이날 이 범행을 이르게 되었던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컴퓨터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욕죄로서 고소를 받자 그에 격분하여서 동등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해서 피해 타겟으로 삼아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 죄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글이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유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구형을 여전히 유지하였고요.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즉 감형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 측이 사망한 피해자 유족 중 2명에 대해서 양형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이것이 네. 채택이 됐습니다. 양형 증인이란 말이 좀 생소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때 증인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엄벌에 쳐야 된다 혹은 이 사람을 선처해 줘야 된다라는 양형에 대한 참작을 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을 보고 양형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피고인 주선 사건에서도 양형 증인으로 2명이 채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사실 무엇보다도 선처받기 위한 제1의 조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입니다. 우리 그 편하게 이야기하면 합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려 피해자가 4명이나 있고요. 그 중에 1명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봤을 때 결코 피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합의금도 굉장히 고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유족들이 쉽게 용서하지 않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긴 했지만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지금 사정이 되지 않으니까 피해 회복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향후 어떻게든 심지어 형사사건 이후에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라는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단약에 최선 다할 것.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예,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우원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진심으로 잘못했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0일에 공판기일이 열렸는데요.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 해당 재판에서 항소한 검찰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다. 이유, 지금 전우원 씨가 굉장히 위험한 방법으로 유튜브에 생중계를 했던 부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3년 구형을 유지한다라고 요청했고요. 이러한 검찰 측 항소에 대해서 전우원 씨의 변호인 측은 일단 초범이다. 전력이 없다. 그리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마약 중독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이런 점 반영하여서 원심에서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를 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약 약물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음으로써 지금은 전혀 마약을 투약하고 있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마약 치료의 투명성을 모두에게 알리고 있으니까 이런 점 믿어달라라고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마약 피고인들이 잘 쓰는 방법이죠. 방법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중증 장애인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마약 치료와 예방 관련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네. 당시 5.18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던 이 전우원 씨인데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각종 마약을 투약하고 이 마약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까지 해서 논란이 됐죠. 예, 그 사건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전우원 씨는
대마 등 케터민 등등의 4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22년 3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스스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를 하면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줘 버렸죠. 그래서 충격적이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전우원 씨가 구매한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러한 양을 봤을 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을 선고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집행유예로 풀려줍니다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죠. 네. 구체적인 양정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기를 전 씨가 모든 걸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이미 증거조사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항소심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본인이 자백을 했고 반성을 하고 있고 치료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전우원 씨가 주장하고 있는 즉 자백했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단약을 위한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마약 피고인이라면 무조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 본다면 검찰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형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사건을 봤을 때 피고인 측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측의 항소에 따라서 양형이 올라가느냐 혹은 원심 판결 유지되느냐 두 가지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낮아질 가능성은 없지만 원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야간 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다시 감옥행입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법원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고요? 예, 법원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분 동안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또 선고받고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이었는데요. 해당 판사는 조두순 씨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점에 대해서 징역 3개월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형의 선고 이유에 대해서 판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라는 이유로 결국 부득이하게 실형을 선고함을 밝혔습니다. 네. 이 조두순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라는 건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실 테지만 왜 무단 외출이 죄가 되는지에 대해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실까요? 예, 조두순 씨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년 12월에 출소했습니다. 이 지금 코너를 보시는 분께서는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나 복역하고 나왔으면 생활은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법원은 당시 12년형을 선고하면서 조두순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 그리고 음주 금지, 앞으로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 접촉 금지 등등의 특별 준수 사항을 명령했는데요. 이 때문에 출소한 조두순 씨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잘 지켰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지난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1년을 구형했어요. 예. 검찰은 지난 11일 첫 공판기일에 조두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조두순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 판사를 잘못 만나면 벌금 30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아할 판사가 없으며 반성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점 당연히 검찰이 지적했고요. 네네. 그리고 조두순 씨가 수급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처음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한들 그 벌금형 누가 내냐? 나라가 내지 않냐라고 하면서 벌금형보다는 보다 강도 높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검찰은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은, 즉 조두순 씨 측은 뭐 아내와 다퉜다거나 뭐 어쩔 수 없이 나갔다거나 등등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조두순 씨 측의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당일날 40분간 집을 나갔던 것은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한 점 등등 참작하여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두순 씨가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금 내면 저 돈도 없습니다. 벌금이라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판사 입장에서는 벌금형을 장담하고자 하는 아주 오만방자한 발언으로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좀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조두순이 본인이 과거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 11일 흰머리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씨가 취재진 앞에 서서 횡설수설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었죠. 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법정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이 40분 동안 왜 들어가지 않고 나가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니 그러한 취재진에게 여성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줌마라고 지칭한다든지 뭐 항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한다라고 하는 등 맥락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그리고 네네. 무엇보다도 뭐 잘못됐다, 잘못하긴 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뭐 사람들은 추상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범행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조두순 씨가 지금 정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과거의 범행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죠. 네네. 그리고 본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까놓고 이야기해서 뭐 카메라가 5대나 있는데 나 그런 사람 전혀 아니고 8살짜리 과거에 있었던 그 피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8살짜리가 뭘 알겠느냐 나도 분노한다라고 하면서 과연 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네.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3개월 실형 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사실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인에게 사회복귀를 촉진시킨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시민들에게는 범죄자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다는 것은 결코 단 1회의 행위라도 가벼이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첫 포문을 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고된 형은 징역 3개월 정도이지만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현저히 못 미치고 실형 선고를 하더라도 벌금 1,0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노역장 유치 기간을 환산하면 비슷하지 않냐 이런 점 감안했을 때 엄중하면서도 최소에 그친 내용임을 잘 알아달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피고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양형에 많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이 지역사회의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벌금액 좀 깎아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종이 벌금일지 징역형인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스스로 벌금액을 스스로 정해버린 후 감액을 요청하는 등 굉장히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재판부에게 이 행동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재판부의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네. 이 재판부 판단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도 궁금해요. 예,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다거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나름 다양한 형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벌금 150만 원, 300만 원 수준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실형 1년 6개월 정도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두순 씨가 위반한 행위의 횟수나 정도에 비해서는 다른 판례의 양형과 비교해서 좀
과하게 나온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판정에서 조두순 씨가 보였던 태도나 이런 발언들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전혀 반성이 없다라는 점은 충분히 가만히 된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두순 씨는 벌금형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형이 선고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보통 성범죄자들의 경우 출소 후에도 이 전자발찌 같은 전자장치 부착하고 피해자 접촉 금지 등의 준수사항이 명령이 되잖아요. 이를 어길 경우에 실형 같은 선고로 이어지는 게 흔한 건가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전자장치 부착을 위반한 경우는 벌금형 선고되는 사건도 있고 실형 선고되는 사건도 있는데 횟수가 얼마나 정도인 건지 그리고 위반 행위의 정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봅니다. 예를 들면은 전자발찌를 스스로 손괴를 해버리고 훼손해버리고 달아났다. 실형 선고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 횟수가 굉장히 심하고 오히려 행정기관을 농락하는 정도의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징역 1년 훨씬 넘는 형도 나오고요. 그에 비해서 1회에 그쳤다,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했다 정도라고 하면 벌금형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위반 행위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조두순의 무단 외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길거리를 활보하고 또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역시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알고 봤더니 대낮에 지하철 같은 공간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런 경우도 봐서 과연 재범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의 공식적인 명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라는 표현이죠. 줄여 전자장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이 최초로 시행되고 당시만 하여도 성범죄자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단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 혹은 살인범, 상습 강도범 등등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데요. 최대 기간은 30년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그 부착 기간이 2배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엄중하게 전자장치를 부착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드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해 8월 청주시에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위층에 산 남성이었는데 여성에게 위층에 산 남성이라면 전자발찌 부착하는 것을 왜 몰랐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여성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부착한 사진들을 보면은 이 옷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웃들이 그걸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요. 당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상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차도 그 이상 신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또 지난해 10월에 충북 괴산에서는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에 3일 만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와 경찰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10월 17일 오후 8시 44분경에 괴산군 사리면의 한 국도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경기 지역으로 도주했다라고 하는데요. 3일 동안 도주를 이어가던 그 B 씨는 20일 오후에 평택의 지제역 인근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법무부가 발간한 2023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건수는 11만 건에 달한다라고 하고요. 이 중에 62%는 다시 3년 만에 재범을 범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집단 성폭행과 몰카 촬영, 유포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정준영 씨가 며칠 전 만기 출소했는데요. 이 성범죄자임에도 보호관찰 처분 요청이 기각돼서 신상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전자발찌 착용도 피했다고 합니다. 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정준영 씨가 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말씀 주신 것처럼 신상정보 공개를 면했고 전자발찌 부착도 면했죠. 그러면 이건 어떤 기준인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범죄의 습벽이 있어야 됩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으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이처럼 아주 일반적인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성범죄자가 초범인데다가 재판 도중에 지속해서 반성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피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가수의 사건에서도 그 해당 가수가 초범인데다가 여러 차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했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를 면했고 전자발찌 부착도 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마다 또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에 대한 변호사님 견해도 궁금해요. 예, 기본적으로 모든 법령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 형사사건에서는 최악의 사람의 가장 선량한 모습을 보는 절차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혹은 마약을 하고 혹은 격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법정에 왔을 때는 정말 순한 양이 한 마리가 없거든요. 판사가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온순하고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양형에서 굉장히 참작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싶다가도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으로 침투한 마약 관련 범죄 기승입니다. 마약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마약은 이제 우리 일상까지 파고들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명의 유명인 마약 파문이 터졌습니다. 야구 팬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죠.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체포되었다 혹은 영장실질심사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이었나요? 구속영장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파를 타고 나왔는데요. 네. 오재원 선수가 누군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재원 선수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호불호가 갈린 선수였죠.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두산 베어스에서 활동했었고 이루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했고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까지 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은퇴 이후에 야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죠. 그런 오재원 선수가 지난 3월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 수사관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앞선 3월 10일 정도에 오재원 씨는 이미 한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간이 시약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심지어 피의자인 오재원 씨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마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은 귀가하시라라고 귀가 조치를 시켰죠. 그런데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와중에 오재원 선수의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바로 긴급 체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선수기도 하고 워낙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분이라 팬들의 충격이 좀 컸는데요. 처음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경찰이 오재원 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이었나요? 예, 또한 현실인지 스토리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인데요. 시간은 작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재원 씨는 강남에 있는 지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냐면 지인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고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무슨 물품이냐? 바로 필로폰과 인젝션에 쓰이는 주사기인데요. 네. 필로폰과 주사기를 안경통에 넣어서 지인의 아파트에 소화전에 숨겨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화전을 열어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고의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오재원 씨가 해당 안경통 그 보석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그 물건을 숨겨놨던 그날에 아파트 전체에 소화전 점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당 경비원이 소화전을 열어보고는
이상한 물품이 있다라고 해서 열어봤더니만 주사기와 필로폰이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물품을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을 찾을 수는 없었죠. 주사기에 나온 DNA가 있다고 해서 이걸 사람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잘 보관되어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오재원 씨는 뭘 했냐면은 어제 바로 음성 파일이 대거 공개가 됐죠. 헬스장에서, 사우나에서, 찜질방에서 열심히 수분을 뺐습니다. 그리고 집과 미용실에서 모발에 대한 탈색을 하고 단백질을 열심히 뺐죠. 어떠한 검사 결과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 것인데요. 네네. 그러던 와중에 지난 9일 오재원 씨의 지인이 오재원 씨를 폭행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 폭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폭행으로 어쨌든 신고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 신고했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실은 오재원 씨와 약 13차례 정도 필로폰을 같이 투약한 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폭행 신고를 하면서 이 여성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재원 씨와 함께 투약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경찰은 이미 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2024년 1월부터 오재원 씨에 대한 투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재원 씨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소화전에서 발견되었던 그 필로폰과 주사기도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때문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재원 씨 긴급 체포됐지만 일단 폭행 사건은 뭐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 나와버렸죠. 경찰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루틴하게도 땀 빼고 노력하고 머리 탈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약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한 상황이죠. 그래서 풀려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전에서 나온 주사기의 DNA와 오재원 씨의 DNA를 비교한 결과 바로 일치하게 나와버렸습니다. 따라서 바로 네. 체포영장 발부됐고요. 체포 집행됐고 어제 영장실질심사됐고 오늘 새벽에 구속되었습니다. 네. 두산 베어스를 승리로 이끌었던 주장이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 지위를 잃은 지는 오래됐다는 사실 다들 아실 텐데요. 국내 마약 사범 실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작년 1월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22,393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아마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그렇다면 마약류 투약 경험자는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요. 30대 이하의 마약류 사범 비중도 59%로 무엇보다도 저연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합동 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 인원인 17,817명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3%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젊은 층의 마약 범죄 사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사범의 숫자는 1,477명으로 전년도 481명에 비해서 3배 넘게 늘어난 상황이고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92명은 심지어 15세 미만의 사범이라고 하는데요. 네. 20대 사범도 5,800명에서 8,300명으로 44% 증가하였고요. 이와 같이 마약 사범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전까지는 암암리에하던 것이 모두 검거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15세 미만 사범이 92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사건, 마약 관련 범죄 소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참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은데 네. 최근에 작곡가 사건도 있었죠. 즉 마약에 취해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고 우통을 벗은 채 강남 한복판을 활보하던 남성이 있었는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남성은 유명한 작곡가였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구속 기소하게 이르렀습니다. 최 씨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삼성동의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집기를 부수었는데요. 최 씨는 카페를 나와 선릉로 일대 길거리에서 우통을 벗고 활보하다 경찰에 신고당했다고 합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도 나왔다라고 하고요.
또 창문을 잠가두지 않은 채 건물 1층 식당만 찾아다니면서 돈을 훔친 30대 남성의 사례도 있었고, 전국 모텔을 돌면서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훔치던 2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상태다라고 합니다. 네, 투약뿐만이 아니라 마약을 밀수하거나 운반책 역할을 하는 등 관련 범죄도 좀 잇따르고 있어요. 예, 무엇보다도 이러한 밀수나 운반책 역할에 10대가 연루되었다는 것은 많은 충격을 주는 일들인데요. 네. 최근에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다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은 10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향정 혐의를 받는 그 A씨에게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입니다. 이 고등학생은 지난해 4, 5월에 공범들과 함께 공모해서 독일로부터 케타민을 밀수를 해옵니다. 그리고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요. 1심에서 인천지법은 이런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이다. 그리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소년부 송치하지 않고 장단기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근데 항소심은 판단이 좀 달랐습니다.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은 A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아직까지도 고등학생인 점을 감안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소년부 송치 결정 자체에 대해서 재항고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밀수한 케타민의 규모와 위험성이 심대하다. 그리고 범행 전반을 계획한 등 굉장히 가담 정도가 무겁다는 점, 그리고 범행 당시 약 17세 10개월인 A씨가 성년에 가까운 나이라는 점 감안했을 때 보호 처분에 불과한 소년부 송치 결정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원심 결정이 소년부에서 판단받으라는 결정을 깼고 파기했습니다. 네. 지난해 마약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올해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 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마약 범죄는 처벌보다는 예방, 무엇보다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조폭과의 전쟁 혹은 범죄와의 전쟁이란 말 떠올리시는 기성세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조건 엄벌에 처하고 무조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엄중한 처벌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마약 범죄인 경우엔 암암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약 범죄, 마약 같은 경우는 전염병과 같은 논리로 봐야 된다고 하죠. 즉 노출된 즉시 걸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자꾸 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료 그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최대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범죄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때문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바깥으로 뽑고 그리고 엄정한 처벌보다는 치료와 예방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라고 보이고 그 부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픽스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안산 양궁 선수 매국노 발언 논란입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을 차지한 양궁 선수죠. 안산 선수가 일본풍의 주점을 두고 매국노라고 표현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논란이 촉발된 지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안산 선수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이 파장을 일으켰어요. 예, 도쿄올림픽 3관왕을 달성했던 안산 선수가 지난 16일에 인스타그램에 어떤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국제선 출국 일본행이라고 적혀 있는 한자 문구에다가 한국에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많으냐라는 글을 올렸죠. 이것은 실제로 공항은 아니었고요. 광주에 위치한 쇼핑몰 내의 일본 테마거리에 입점해 있던 외식 브랜드 체인점이었습니다. 나베 전문 이자카야 컨셉트로 운영되는 곳이었다고 하고 또 트립 투 재팬, 즉 일본으로의 여행을 컨셉으로 삼은 점포였는데요. 실제로 이 해당 그 간판을 가지고 있는 점포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점포들이 모두 일본풍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곳이다라고 합니다. 네, 업체 대표가 난데없이
매국노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고요. 안산 선수는 경찰에 고소되기까지 했어요. 예, 일본 풍주점에 매국노라고 적은 사진을 SNS에 올린 이유로 안산 선수는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는데요. 고소인은 다름 아닌 자영업연대 대표였습니다. 자영업연대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산 선수는 경솔한 주장으로 해당 주점 브랜드 대표와 가맹점주는 물론이거니와 일본풍 음식을 파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묵묵히 가게를 지키는 700만 사장님,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모독감을 줬다. 선량한 자영업자 전체를 모욕한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고소를 거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안산 선수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고소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나라고 봤더니 이 글이 자영업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봤는데요. 일단 그것은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예훼손 아니냐, 고소할 거다 이런 얘기 편하게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명예훼손 고소가 실제로 혐의 있음 처벌받는 것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 피해자 특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산 선수가 게재한 글 때문에 자영업자 전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에는 집단적 명칭을 사용한 바도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혐의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실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견해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영업자 단체의 대표가 가열차게 고소를 한 것과 다르게 오히려 실제로는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대표에게 고소를 위임한 적이 없다. 당신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대표란 이야기를 뗐으면 좋겠다. 우리는 안산 선수를 응원한다. 라고 해서 단체의 고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진 자영업자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네. 안산 선수도요, 결국 논란이 커지면서 비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 선수의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 일식집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된 이유는 안산 선수를 지지하는 팬들이 해당 업주에게 찾아가서 혹은 SNS로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불매운동을 벌이자라는 운동을 한 것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는데요. 네. 실제로 3월 21일에는 그 트위터, 요즘 X라고 부르죠. 트위터에서 안산이 앞서서 매국노라 먹고 저격했던 일식집, 진짜 이름 스페셜 나이트라는 업체인데요. 해당 업체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불매에 동참을 해달라라고 하고 해당 업주에게는 당신 매국노다라고 이야기하면 저격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안이 일파만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일본풍 음식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가게를 들어갈 때 토리이라고 하는 일본 신사 앞에 세워진 관문 같은 것을 세워두기도 하고요. 또 메뉴판에 원이 아닌 엔화로 가격 표시를 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있었고 그런 경우 안산 선수를 지지하기도 하던데요. 결국 이번 논란은 개인으로서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 또는 국가대표로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예, 해당 발언이 어찌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불편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불쾌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어떤 법적인 저촉이 내용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저촉의 표현이 아니라면 어디까지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국가대표 등등의 공인 등이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는 스스로 자정해야 될 문제인 거지 모두들 참아달라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대한 일본 문제 정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호를 가진 업체가 있을 수 있냐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역시 영업의 자유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 선수, 영향력 있는 인물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 고소를 한 자영업연대 측은 안 선수가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취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 선수가 공식적으로 SNS에 자신의 경솔한 언행으로 피해를 입었던 스페셜라이트 업주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불편한 감정을 가지셨던 많은 분들에게도 죄송하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다면 직접 대면 사과를 하고 싶지만 지금 업주분께서 일정이 맞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면 사과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일정 때문이지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아주 진지한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당초에 자영업연대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 중에 사과는 이루어진 모양이니 이것이 아마 취하를 예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 보이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